우리가 발사하는 정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화성 12형은 일본의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356.7km를 1,065초간 비행한 후 괌도 주변 30 내지 40km 해상 수역에 탄착되게 될 것이다.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문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김정봉 전 국정원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철한 북한 전략센터 대표,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 위로 날아갔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살상무기가 날아간다. 이 상상만으로도 오싹한 일인데요. 지금 미국에 강력하게 나가자 아마 일본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번엔 또 뭘 보내나요? 죽음의 백조일지 전략자산 전개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번엔 어느 정도겠습니까? 지금 그 동해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번 네. UFC 훈련에 또 참가는 하지 않았지만 네. 한반도 주변에 즉 서태평양, 동아시아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한 3척 정도가 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존에 있는 그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7함대 있죠. 요코스카에. 그리고 이제 칼빈슨 항공모함이 네. 이 근처에 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뭐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시어도어 루즈벨트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한 열흘 전에 미국을 출항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쯤이면 아마도 서태평양에 와 있을 것이다. 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러한 항공모함 하나 정도가 이 동해에 들어와서 무력 시위를 해준다든지 아마 이게 가장 강력한 무력 시위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방금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B-1B 폭격기 또는 B-2 스텔스 폭격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한번 폭격 훈련을 한번 하고 간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지만 저는 B-1B 폭격기가 또 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왔고 또 그 얼마 전에도 왔고 사실은 뭐 북한이 그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그 위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내성만 키워졌다는 건가요? 또 그 B-1B 폭격기 자체가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서 핵무기를 장착할 수 없는 폭격기예요. 네. 초음속이기 때문에 너무나 위협적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요청으로 핵무기를 장착할 수 없는 협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네. B-1B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재래식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핵우산하고 관계가 없어요. 네. 그래서 B-2 정도가 한번 온다면 지금 평양 어딘가에 숨어 있을 김정은이 B-2가 어떤 무력 시위하러 왔다가 평양으로 쑥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스텔스니까. 그래서 그런 것 정도가 와 준다면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은 핵으로 위협하면 정밀 핵 타격 수단으로 맞설 것이라고 음장을 놓고 있는데 북한의 북자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일본의 경우에는 오늘 그 새벽에 미사일 발사하자마자 우리나라보다 8분 전에 경보를 내보내면서 긴급 대피. 열도 전체가 상당히 당혹해하면서 뒤집혀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아마 북한이 이제 그 미사일을 쏠 때는 사실 로켓이라고 해서 어떤 네. 뭐 인공위성에다 해서 이제 사전에 이제 공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탄도 미사일을 직접적으로 일본 상공에 쏜 것은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일본이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특히 이제 발사된 지 4분 만에 사실 모든 메시지가 주민들한테 통보가 됐고 피하라는 그 메시지가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본 국민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실전인가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두려움에 떨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아베 총리의 인기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국면이었거든요. 특히 그런 국면에서 일본이 아마 아베 총리도 굉장히 빠른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 쪽으로 봐서는 이번에 아마 북한의 위협 자체가 이제는 상당한 위협으로 기존과는 좀 차원이 다른 위협으로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직접적으로 이제는 아마 실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고 아마 이제 미국과의 협상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예전보다는 좀 다른 대응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면 내 미사일 얼마든지 보여줄게라고 하듯이 김정은 이제 20대를 넘어서 30대를 넘어선 나이에 이 젊은이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만평을 국민들이 오늘 보셨습니다. 이제 뭐 셋째도 봤다는 다둥이 아빠라고 저희가 불러도 되나요? 김정은 영원한 세습을 꿈꾸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결판을 보자.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오늘은 말이죠. 네, 결판을 보자는 그 표현 자체가 조금 뭐 과격하긴 한데 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 핵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전쟁에서 승산이 별로 없죠. 북한이 원하는 네. 것은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고 네. 그다음에 국교 정상을 한 다음에 경제적 보상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했으니까 주한미군 필요 없지 않느냐? 주한미군 철수해라. 그럼 주한미군이 이제 한국에서 떠나면은
한국은 이제 미국의 보호를 못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네. 한반도를 공산하겠다. 이게 기본 전략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최대한 미국을 위협을 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이루려는 게 목적이지 현재 미국과 전쟁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북한과 협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바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득을 하고 네. 또 북한의 핵폐기를 완수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이것이 자체가 북한이 현재 원하는 건 전쟁 자체가 아닙니다. 다소 긴장이 완화되는 듯한 시점에 나온 도발입니다. 그래서 더욱 의외로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셨을 것 같아요. 대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청와대에서도 저강도 도발이라고 애써 어제 그저께 발표하곤 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요. 오늘 폭탄 8발을 태백 필승 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도 있었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은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의 김정은은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한 기대를 했죠. 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니까 기대한 건 다르게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강화하고 그 미국의 상당한 기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가지고 약간 길들이기 차원에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 좀 더 도를 지나치는 것 같아요. 네. 도를 지나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김정일은 이제 그 참모 정치를 해가지고 참모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과가 나오면 참모들을 이제 통제를 했는데 지금 김정은은 감정 정치를 하면서 네. 모든 정책을 자기 혼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유엔 제재가 올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뭔가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유엔 제재가 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사일 발사를 함으로 인해서 네. 북한 내부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되는데 질 사람은 없고 이 모든 책임이 김정은에게 쏠리기 시작하니까 네.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지금 도발로 지금 응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 내부에 잠재된 여러 가지 어떤 북한의 어떤 불만들을 외부의 전쟁 그 위협으로 공갈을 해서 이걸 내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속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저 그 필승 사격장에 MK84를 투하한 저 훈련과 김정은의 생각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네. 이 MK84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군이 가지고 있는 폭탄 중에서 가장 큰 거예요. 그렇습니까? 한 2,000파운드 정도 되고 네.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한 950kg, 한 1톤 정도 되는 그런 탄도 중량을 가진 폭탄인데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F-15K 같은 전투기에 2발을 장착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4대가 가서 각각 2발씩 해서 8발을 투하를 했는데 뭐 일부는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왜 이렇게 비싼 폭탄을 이렇게 허공에 아깝게 날리냐 이렇게 네. 할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싼 겁니다 이거. 그래서 네. 다 해봐야 아마 기름값하고 비슷할 겁니다. 오늘 이 비행기가 출격한 기름값하고. 네. 그러나 이런 값싼 폭탄이지만 그래서 이 MK44 폭탄을 지금 현재 오늘 이 시점에 오늘 밤에 북한 평양에다가 꽂을 수가 없어요. 왜? F-15K 전투기도 스텔스가 아니고 이 MK84도 아주 장거리 폭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바로 평양 상공에 들어가서 투하해야 되는 그런 폭탄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필승 사격장에서 MK84를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김정은이 그 무기를 보고 그 장면을 보고 겁을 먹지는 않을 겁니다. 네. 다만 우리 정부의 의지죠.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는 북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 박근혜 정부하고는 달리 우리하고 굉장히 뭔가 좀 대화도 잘 할 것 같고 갑자기 지원도 늘어날 것 같고 그런데 이 사람이 도발을 한번 했더니 뭔가 액션을 한번 취했더니 갑자기 전투기를 동원해서 폭탄을 투한다? 조금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전략적으로 이거 지금 계산대로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지만 무기를 보고 겁을 낼 정도의 무기는 아니다. 그러면 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저게 괌에 어쨌든 포위 사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미사일이라고 한다면 김정은은 미국을 치기에는 조금 겁이 나고 일본만 조금 한번 간을 본 뒤에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심산일까요? 아니면은 정말로 일본과 미국이 이제 우발적으로 혹시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본과 미국은 아마 굉장히 강경하게 나올 겁니다. 네. 지난번에 토요일 날 쐈던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때는 미국에서 뭐 비난 성명도 안 했고 네. 안보리 이사국의 그 소집도 안 했었습니다. 미국하고 직결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네. 완전히 좀 변했죠. 바로 긴급 안보리 소집을 했기 때문에 얘기가 좀 달라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쏜 것은 미국의 증원 전력. 네. 한반도 전쟁 시에 미국의 증원 전력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괌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오키나와라든가 일본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 미사일이 계속 날아가면 하와이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네. 이번에는 뭐 2,700km밖에 안 쐈지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화성 14형 정도면은 하와이를 타격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이 네. 태평양 쪽에 있는 어떤 기지도 자기가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쟁 시에 그 미국이 한반도에 정말 전력을 보낼 생각을 하지 말라. 우리가 한반도 공설할 능력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네. 시도한 것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리고 청와대는 대화 국면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도 대응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요. 군사적 대응 카드까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국방부를 어떻게 지휘를 하게 될까요? 막대한 돈 그렇게 투입하고도 군사력 북한 걸 감당하지 못해 안타깝다라고 질타했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11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과 겹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군 장성들에게 일명 돌직구를 날렸던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국방비에 10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 먹었느냐 이제.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가지고 떠들어 샀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유기한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남한의 GDP를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은 45배에 달한다. 그러면 절대 총액상으로 우리의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싸먹었냐. 그 말 한마디에 네. 별을 달고 계시는 장성들은 다 일어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똑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은 아마 이제 방산비리라든지 이런 네. 것들로 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들어간 한 40조 원이 넘는 국방비에 비해서 우리의 어떤 전력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지점을 지적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모순적인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방비 중에서 거의 한 4분의 3 정도는 사실은 유지 운영 비용입니다. 그리고 네. 실제 우리가 이제 군사 구입할 수 있는 것은 한 10조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주로 방어 무기를 많이 씁니다. 이 네. 방어 무기가 공격 무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듭니다. 뭐 사드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네. 공격 무기 같은 경우는 북한 같은 게 그렇게 돈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무기 체계가 사실은 북한과 우리가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뭐 노무현 정권 때 비서실장과 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좀 책임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너무 또 군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했냐는 식으로 질책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우리 군의 전력은 실제로 북한군 전력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훨씬 세죠. 아, 우리가 그래요? 훨씬 셉니다. 다만 훨씬 센데 우리는 40km만 밀리면 전쟁이 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 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미연합군 상태에서의 군대를 양성해 왔어요. 따라서 미군이 육군을 많이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육군은 우리가 만들고, 미군은 해공군을 많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해공군을 좀 적게 만들고, 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 11년 전에 저 연설이 미군 빼면 우리는 뭐냐 이거야. 그러면 지금은 또 뭐가 달라졌냐? 이게 이제 11년 동안의 데자뷰입니다. 그래서 네. 노무현 대통령도 저 민주평통 연설이 국방개혁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했던 연설이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우리 독자적으로 네. 작전하고 전쟁할 수 있는, 즉각 미군이 없어도 모든 전쟁을 다 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국방개혁 스타트의 그 연설이 11년 전과 11년 네. 전과 똑같습니다. 단 우리가 더 센 것은 맞습니다. 한반도의 정세를 상당히 불투명하게 만들게 하는 것, 자신의 일가에 대해서도 철저히 베일에 감추는 김정은의 성격과 일치한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어제 전원에 따르면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가요, 올해 2월이죠. 혹은 1월에 셋째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별 혹은 나이 어떤 것도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밀스럽게 꽁꽁 싸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게 김정은 그 가족들, 김정은 형제들, 네. 김정남, 김정철, 뭐 김정은 이 세 사람에 네. 대해서도 북한 주민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네. 아마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김정일은 얘기가 좀 달랐죠. 김정일이는 벌써 73년도부터면은 벌써 네. 당 비서를 하고 했기 때문에 노출되기 시작했고 활동을 했는데, 김정일까지는 그랬습니다만은 네. 김정은 때부터는 완전히 자식들이 그 베일에 쌓였고,
그다음에 또 김정은 자신이 그 제1교포의 자식이기 때문에 네. 좀 떳하지 못해서 그걸 이렇게 공개를 안 했던 건데 근데 문제는 지금 말이죠. 좀 애가 셋이나 낳았는데 네.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한 건 없어요. 그렇죠. 둘째 애도 로드먼하고 그 후지모토 겐지가 얘기하는 바람에 둘째 애가 있는데 그게 네. 딸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지. 북한 자체가 공개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왜 네. 그렇게 뭐 비밀스럽게 할까 하는 부분인데 제 생각인데 셋 다 혹시 딸이 아닌가. 그래서 내놓을 만큼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해서 공개를 안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더군다나 공개를 과거에 안 했던 그런 또 전통도 있으니까 뭐 공개할 실익이 없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산을 하면 리설주의 좌절을 엿볼 수가 있는 건가요? 워낙 장자계승의 북한이어서 말이죠. 지난해 4월부터 저희 제작진이 그래서 11월까지 이설주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그때 당시 사진과 자료 영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2월도 그렇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이죠. 출산 직후인 3월 공개 사진을 보면 다소 얼굴에 붓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올해 1월, 그리고 올해 3월을 보고 계시는데요. 대표님 어떻습니까? 저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저 얼굴 갖고 뭔가 부인에겐 다른 증상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그러려니 하나요? 조금 볼 수가 있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이 매일 나오고 있고 네. 또 이제 김정은의 부인도 가끔 나왔기 때문에 김정은이 안 보이 부인이 안 보이거나 네. 뭔가 얼굴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임신했을까, 뭐 애를 낳았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할아버지를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는 자기 부인을 공개했고 그 뭐 김평일이라든지 김경일이, 김경진이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상적인 할아버지를 벤치마킹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 부인에 대한 아주 복잡한 그 여성 폭력 네. 이걸 이제 감추고 싶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도 이제 할아버지처럼 부인도 공개하고 자기 애들을 공개해야 되는데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사실은. 아, 그러니까 예. 조금 더 큰 다음에 아들이 만약 생겼다면 그 아들을 이제 우상 숭배하거나 이제 후계자로 내세우는 과정에서 아마 공개를 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러 감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워낙 김정일이 2008년에 쓰러지기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은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그러고 보니까 2012년에 하반기에 공개한 사진도 있지만요. 지난 7월 13일 날 리설주가 왠지 김정은하고 같이 걸었을 때 멀찍이 뒤에서 쩔뚝거렸고요. 바로 저 장면은 2012년 12월입니다. 그러고 보니 코트 뒤에 부쩍 배가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보니까 저 때가 임신 기간이었군요. 그렇죠. 예. 살이 좀 쪄 보이죠. 네. 아마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마 저런 모습 얼굴이 붓기가 있고 살이 좀 쪄 보이면 이제 좀 임신하거나 아니면 바로 출산 후에 어떤 네. 그런 장면 같은데 특히 이제 보면 두 사람과의 관계도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 등장했을 때는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설주가 김정은의 팔짱도 끼기도 하고 옆에 붙기도 했는데 네.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 멀어지는 느낌들. 아, 그래요? 우리 아마 중년 부부 같은 그런 느낌들을 네.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이 사실은 북한의 권력 관계이기 때문에 네. 두 사람 관계가 왜 저렇게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멀어질까? 이거 보면 결국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혹여 이게 지금 3명 다 딸인 게 아닌가. 만약에 이제 지금 장자상속의 개념이 있다라면 만약에 아들을 낳았더라면 좀 다를 텐데 네. 또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김정은이 이 3명의 교육을 어디서 시킬 것인가. 네. 본인은 사실은 스위스 베른 가서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세 자녀가 좀 막 크면 만약에 북한 내에서 교육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교육을 시킬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저 화면을 보니까 정말 뒤에서 어색하게 따라오고요. 절뚝절뚝 하이힐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뭔가 몸이 불편한 듯한 그런 느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설주 같은 경우에는 네. 처음에 등장할 때 이제 김정일 초상화를 안 달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장성택이 살아있을 때 이건 좀 약간 너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설주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김정일은 전 인민이 받들고 있지만 네. 김정은 동지는 자기 마음속에 있다고.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주 점수를 따가지고 부인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보건대는요. 그러니까 뭐 김정은과 이설주가 뭐 가까운 거리나 긴 거리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네. 그 처음에 나올 땐 철이 없어가지고 막 옆에서 팔짱도 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이제 인민들이 보기에 너무 좀 절제돼 있지 않다. 이제 그런 철없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노동당 조직부에서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제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약간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려다 보니까 또 멀어진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제가 보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가 여러 명의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특히 고영희를 사랑하긴 했지만 나중에 넷째 부인 김옥희를 만나면서
김호기를 편애하면서 어머니가 굉장히 눈물을 흘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마음 먹은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아마 지금까지는 그거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가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들 출산 상당히 스트레스가 있는 모양이죠. 장자계승이라서 말이죠. 이게 고영희한테서 아들 낳아서 후계자를 만들었던 김정희를 본다면 리설주가 갖고 있는 불안감 같은 것도 엿볼 수 있다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아이, 첫째 아이는 그러면 김정은과 리설주의 아이는 맞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현재 네. 이설주 그러니까 김정은이 아들이 아니다는 좀 설도 있고 아, 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신빙성이 별로 없는 것이 김정일이가 자기가 그 출생 자체 자기가 네. 이 고영이라는 그 제일동포를 얻어가지고 애를 네. 낳고 그다음에 또 성혜림한테 유부녀를 얻어서 또 김정은을 낳기 때문에 네. 그것이 후계에 굉장히 문제라는 걸 스스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자기 살아생전에 2009년도에 김정은을 결혼시켰지 않습니까? 벌써 네. 2009년도 1월 이후에는 벌써 후계자로 지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후계자한테 유부녀냐 무슨 뭐 남자가 있는 여자를 소개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그래서 네. 리설주가 2010년대에 낳은 애는 뭐 김정은 애가 맞고 다만 그 아이가 성별이 자체도 모르고 뭐 이름도 현재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강천환 씨가 얘기를 잘했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킬 거냐 하는 부분. 네. 만약에 노출되게 되면은 또 스위스로 보내고 싶은데 또 스위스에서 공부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아마도 노출 안 시킨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노출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네. 그 아이를 공개를 못하는 것이 세습을 포기를 못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세습이라는 네. 것은 국민이 원하는 사람을 자신의 후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아이를 후계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미리 공개를 하면 우리도 사람이 뭐 호불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언론에 공개되고 하면 북한 인민들이 난 첫째가 좋아, 난 둘째가 좋아, 난 셋째가 좋아. 이 인기도가 갈라질 수가 있어요. 또 네. 크다 보면 어느 애는 첫째는 성적이 좋다고 그래, 머리가 좋다고 그래.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후계자로 낙점을 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또 네. 리설주가 북한에서 어떤 그 완벽하게 권력을 거의 김정은과 같은 우리는 뭐 부부 일심동체니까 그런데 저기는 다르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결정적인 사진이 아까 이제 김정은과 리설주가 같이 네. 의장대 사회를 받는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거 네. 지금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와는 완전 다릅니다. 처음에는 그 의장대를 향해서 김정은과 이설주가 같이 걸어갑니다. 네. 같이 걸어가고 그 빨간 카펫이 나와요. 네. 빨간 카펫이 나오는데 이 사진이 아니고 동영상이에요. 네네. 빨간 카펫이 나오는데 그 빨간 카펫이 나오니까 그 2010년. 의장하는 그 장교가 김정은만 데리고 가고 이설주는 옆으로 빠졌어요. 아, 네. 빠져서 마치 비서가 우리 뭐 청와대 사진 보면 비서실장들 갑자기 뭐 카메라 들이대면 옆으로 싹 빠지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것처럼 리설주가 옆으로 싹 빠집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죠. 영부인이 같이 가죠. 의장대를 향해서. 그래서 저런 걸 보면 이 사진이 아니고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인데 그런 걸 보면 그 리설주가 아직 완벽하게 제도적으로 네. 그 북한의 어떤 영부인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문화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죽 아들이라고 하면 탈주하고 도피하는 것까지도 딸은 놔두고 갈 거다 해서 많은 분들이 설마 했지만 혹시나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곤 했었거든요. 근데 김정은의 경우에는 워낙 가족 구성원이 베일에 쌓여 있는 게 안정적인 세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곤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도주할 때 이제 뭐 부인만 데려간다 이제 그런 말들은 좀 약간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건대는 이제 김정일 때부터 유사시 때 김씨 가문의 가족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누군 빼고 누군 안 놔두고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6.25 때도 보게 되면 김씨 가문을 포함해서 북한의 노동당, 뭐 군부, 보위부 핵심 간부들, 그 가족들, 자녀까지 전부 다 데리고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뭐 김씨 일가의 모든 그 가게는 저는 전부 다 데려가서 보호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딸은 후계자가 될 수 없나요? 김여정 그렇게 김정일이 아꼈다고 하던데 말이죠. 왜 이렇게 아들만 생색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북한은 이렇게 1945년 이전에 네. 일제 시대 때 그 남녀 관계라든가 하는데 거기서 의식이 멈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벌써 현재 21세기 대한민국 국민 의식하고 현재 북한 주민의 의식하고는 벌써 다르다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김정은하고 리설주 관계는
신과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신과 사람이 맞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인이라 하더라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김정은은 그런데 김정일 일가에서는요. 김정은의 형인 김정철도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저렇게 되면 또 한 번의 암투가 벌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암투는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개를 할 때 그 후계자는 김정은이고 딱 멋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친형이든 뭐 친여동생이든 그가 낳은 자식들은 철저히 격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권력 암투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권력 암투가 생긴다면 나중에 김정은의 아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제 뭐 형이 있거나 동생이 있을 경우에 아버지가 편애를 해서 누군가가 잘못 선택했을 경우에 암투가 나겠죠. 근데 이제 뭐 다른 형제가 애를 낳았다고 해서 현재 구조상에는 암투가 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백두혈통 승계에 대해서 지령을 받은 사람 아니면 격가지로 분류되는 같은 가족이지만 전혀 가족이 아닌 북한의 상황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서 핵무기를 장착할 수 없는 폭격기예요. 초음속이기 때문에 너무나 위협적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요청으로 핵무기를 장착할 수 없는 협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B1B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재래식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핵우상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B2 정도가 한번 온다면 지금 평양 어딘가에 숨어 있을 김정은이 B2가 어떤 무력 시위하러 왔다가 평양으로 쑥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텔스니까. 그래서 그런 것 정도가 와 준다면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은 핵으로 위협하면 정밀 핵 타격 수단으로 맞설 것이라고 음장을 놓고 있는데 북한의 북자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일본의 경우에는 오늘 그 새벽에 미사일 발사하자마자 우리나라보다 8분 전에 경보를 내보내면서 긴급 대피. 열도 전체가 상당히 당혹해하면서 뒤집혀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아마 북한이 이제 그 미사일을 쏠 때는 사실 로켓이라고 해서 어떤 뭐 인공위성에다 해서 이제 사전에 이제 공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직접적으로 일본 상공에 쏜 것은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일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특히 이제 발사된 지 4분 만에 사실 모든 메시지가 주민들한테 통보가 됐고 피하라는 그 메시지가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본 국민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실전인가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두려움에 떨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에 아베 총리의 인기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국면이었거든요. 특히 그런 국면에서 일본이 아마 아베 총리도 굉장히 빠른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 쪽으로 봐서는 이번에 아마 북한의 위협 자체가 이제는 상당한 위협으로 기존과는 좀 차원이 다른 위협으로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이제는 아마 실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고 아마 이제 미국과의 협상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예전보다는 좀 다른 대응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면 내 미사일 얼마든지 보여줄게라고 하듯이 김정은 이제 20대를 넘어서 30대를 넘어선 나이에 이 젊은이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만평을 국민들이 오늘 보셨습니다. 이제 뭐 셋째도 봤다는 다둥이 아빠라고 저희가 불러도 되나요? 김정은 영원한 세습을 꿈꾸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결판을 상대로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지만 무기를 보고 겁을 낼 정도의 무기는 아니다. 그러면 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저게 괌에 어쨌든 포위 사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미사일이라고 한다면 김정은은 미국을 치기에는 조금 겁이 나고 일본만 조금 한번 간을 본 뒤에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심산일까요? 아니면은 정말로 일본과 미국이 이제 우발적으로 혹시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본과 미국은 아마 굉장히 강경하게 나올 겁니다. 지난번에 토요일 날 쐈던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때는 미국에서 뭐 비난 성명도 안 했고 안보리 이사국의 그 소집도 안 했었습니다. 미국하고 직결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더 완전히 좀 변했죠. 바로 긴급 안보리 소집을 했기 때문에 얘기가 좀 달라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쏜 것은 미국의 증원 전력. 한반도 전쟁 시에 미국의 증원 전력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괌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키나와라든가 일본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 미사일이 계속 날아가면 하와이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뭐 2,700km밖에 안 쐈지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화성 14형 정도면은 하와이를 타격하고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이 태평양 지역에 있는 어떤 기지도 자기가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쟁 시에 그 미국이
한반도에 정말 전력을 보낼 생각을 하지 말라. 우리가 한반도 공설할 능력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네. 시도한 것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리고 청와대는 대화 국면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도 대응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요. 군사적 대응 카드까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국방부를 어떻게 지휘를 하게 될까요? 막대한 돈 그렇게 투입하고도 군사력 북한 걸 감당하지 못해 안타깝다라고 질타했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11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과 겹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군 장성들에게 일명 돌직구를 날렸던 그 당시 노를 보자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오늘은 말이죠. 네, 결판을 보자라는 그 표현 자체가 조금 뭐 과격하긴 한데 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 핵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전쟁에서 승산이 별로 없죠. 북한이 원하는 네. 것은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고 네. 그다음에 국교 정상을 한 다음에 경제적 보상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했으니까 주한미군 필요 없지 않느냐. 주한미군 철수해라. 그럼 주한미군이 이제 한국에서 떠나면은 한국은 이제 미국의 보호를 못 받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네. 한반도를 공산하겠다. 이게 기본 전략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최대한 미국을 위협을 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이루려는 게 목적이지 현재 미국과 전쟁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북한과 협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바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득을 하고 네. 또 북한의 핵폐기를 완수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이것이 자체가 북한이 현재 원하는 건 전쟁 자체가 아닙니다. 다소 긴장이 완화되는 듯한 시점에 나온 도발입니다. 그래서 더욱 의외로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셨을 것 같아요. 대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청와대에서도 저강도 도발이라고 애써 어제 그저께 발표하곤 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요. 오늘 폭탄 8발을 태백 필승 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도 있었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은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의 김정은은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한 기대를 했죠. 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니까 기대한 건 다르게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강화하고 그 미국의 상당한 기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가지고 약간 길들이기 차원에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 좀 더 도를 지나치는 것 같아요. 네. 그 도를 지나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김정일은 이제 그 참모 정치를 해가지고 참모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과가 나오면 참모들을 이제 통제를 했는데 지금 김정은은 감정 정치를 하면서 네. 모든 정책을 자기 혼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유엔 제재가 올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뭔가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유엔 제재가 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사일 발사를 함으로 인해서 네. 북한 내부가 아주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되는데 질 사람은 없고 이 모든 책임이 김정은에게 쏠리기 시작하니까 네.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지금 도발로 지금 응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 내부에 잠재된 여러 가지 어떤 북한의 어떤 불만들을 외부의 전쟁 그 위협으로 공갈을 해서 이걸 내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속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저 그 필승 사격장에 MK84를 투하한 저 훈련과 김정은의 생각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네. 이 MK84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군이 가지고 있는 폭탄 중에서 가장 큰 거예요. 그렇습니까? 한 2,000파운드 정도 되고 네.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한 950kg, 한 1톤 정도 되는 그런 탄도 중량을 가진 폭탄인데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F-15K 같은 전투기에 2발을 장착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4대가 가서 각각 2발씩 해서 8발을 투하를 했는데 뭐 일부는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왜 이렇게 비싼 폭탄을 이렇게 허공에 아깝게 날리냐 이렇게 네. 할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싼 겁니다 이거. 그래서 네. 다 해봐야 아마 기름값하고 비슷할 겁니다. 오늘 이 비행기가 출격한 기름값하고. 네. 그러나 이런 값싼 폭탄이지만 그래서 이 MK44 폭탄을 지금 현재 오늘 이 시점에 오늘 밤에 북한 평양에다가 꽂을 수가 없어요. 왜? F-15K 전투기도 스텔스가 아니고 이 MK84도 아주 장거리 폭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바로 평양 상공에 들어가서 투하해야 되는 그런 폭탄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필승 사격장에서 MK84를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김정은이 그 무기를 보고 그 장면을 보고 겁을 먹지는 않을 겁니다. 네. 다만 우리 정부의 의지죠.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는 북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 박근혜 정부하고는 달리 우리하고 굉장히 뭔가 좀 대화도 잘 할 것 같고 갑자기 지원도 늘어날 것 같고 그런데 이 사람이 도발을 한번 했더니 뭔가 액션을 한번 취했더니 갑자기 전투기를 동원해서 폭탄을 투하한다? 조금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전략적으로 이거 지금 계속 우리가 발사하는 정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화성 12형은 일본의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찌현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356.7km를 1,065초간 비행한 후 괌도 주변 30 내지 40km 해상 수역에 탄착되게 될 것이다.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문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김정봉 전 국정원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철한 북한 전략센터 대표,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 위로 날아갔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살상무기가 날아간다. 이 상상만으로도 오싹한 일인데요. 지금 미국에 강력하게 나가자 아마 일본이 강력하게 요청하는 모양입니다. 이번엔 또 뭘 보내나요? 죽음의 백조일지 전략자산 청계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번엔 어느 정도겠습니까? 지금 그 동해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번 네. UFG 훈련에 또 참가는 하지 않았지만 네. 이 한반도 주변에 즉 서태평양, 동아시아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한 3척 정도가 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존에 있는 그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7함대 있죠. 요코스카에. 그리고 이제 칼빈슨 항공모함이 네. 이 근처에 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뭐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시어도어 루즈벨트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한 열흘 전에 미국을 출항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쯤이면 아마도 서태평양에 와 있을 것이다. 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항공모함 하나 정도가 이 동해에 들어와서 무력 시위를 해준다든지 아마 이게 가장 강력한 무력 시위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방금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B1B 폭격기 또는 B2 스텔스 폭격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한번 폭격 훈련을 한번 하고 간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지만 저는 B1B 폭격기가 또 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왔고 또 그 얼마 전에도 왔고 사실은 뭐 북한이 그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그 위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내성만 키워졌다는 그렇죠. 건가요? 또 그 B1B 폭격기 자체가